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심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3월달, 4월달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1, 2월달에 했던 기본 강의하고 수업이 좀 달라집니다. 1, 2월달은 뭐 했었죠? 말 그대로 기본 강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죠. 3월달부터는 이제 뭐 들어간다? 진짜 실전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다. 그래서 1, 2월 달에 좀 소홀히 하신 분도 3월 달부터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1, 2월 달에 공부한 거 갖고 시험 문제 풀어봤자 50점 맞기도 바쁩니다. 사실은 그것만 갖고는 50점도 안 나와요. 사실은. 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지금부터가 실전에 대비한 거다. 그래서 책을 기본서 갖고는 너무 벅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이번부터 요약집 갖고 나갑니다. 총 페이지는 247페이지, 약 250페이지가 채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책입니다. 요약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요약집은 한 100페이지만 쓰시면 안 될까요? 예, 옛날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100페이지 갖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자꾸 깊어져. 문제가 자꾸 더 깊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뒤져라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열심히 하신 분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저기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47페이지까지 늘어났습니다. 요거 공부하면 몇 점 맞을까? 약 80점 정도로 맞습니다. 그럼 20점 왜 못 맞을까요? 그건 20년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 20점은요. 여러분들이 20년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출제원들이 지만 풀으려고 낸 문제지 여러분들 풀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손 하나 이 속이다. 이 속에 있어. 그러니까 공법은 이것만 공부합니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만 소화시킬까? 이걸 100% 다 소화시키면 좋겠지만은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잖아. 그럼 요거에 몇 퍼센트만 소화시키자? 80%만 소화시켜 보십시오. 요거에 80%. 그럼 80점 시험 문제 나는 거에서 80%만 소화시키면 88, 64. 바로 64점입니다. 그러니까 60점 넘어가죠?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2차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요. 부동산 공법이죠. 정말 힘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첫 번째. 그래서 여기를 보충 자료로 만드는 게 뭐죠? 그림 공법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완성을 못 시켰어. 사실 책자가 3월 초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못 나왔어. 언제까지 되더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작업이 끝납니다. 일요일까지.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에는 여러분들 활용이 안 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찍어가지고 오는 시간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2주 동안은 이 자료가 책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벅찰 수도 있는데 잘하면 1주만 걸리고 잘하면 2주 차부터는 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 자료는 여기 있는 그림 공법을 띄워놓고 보면서 이걸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참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사법고시 공부했지, 행정고시 공부했지, 거기다가 국회에서 입법 보좌관까지 했지. 법에 대해서는 웬만큼 도통했다고 한 전대도 도대체 부동산 공법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로 깜깜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연구한 게 결국 그림으로 다 공법을 이해해보자. 그걸 말귀를 알아듣는 걸. 그래서 별도의 자료로 다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책으로 냈는데 작년 책은 그림이 너무 빡빡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엔 조금 여유를 둬서 공간을 더 넓혀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나는 것들 그것까지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월 달에도 이거 띄웠었죠? 그거하고 지금 3, 4월 달 띄워지는 거 보면 전혀 자료가 다를 겁니다.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론 정리했던 건 맨 뒤로 다 별도로 빼버렸습니다. 여기는 집어넣지 않고. 따라서 요약집하고 요거하고 두 개만 공부하면 공법에서 60점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만 공부하면 60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전까지 만드는 작품 중에서 최고 역작입니다. 어제도 새벽 2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데 보통 평균 새벽 3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제가 죽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켜서 뒤지지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내가 하루 평균 3배 이상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또 그 공간 간격 하나하나 위치 배치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는 눈에 충혈이 생겨가지고 계속 실핏줄이 터져버리고 있어.
무슨 며칠째 몇 번째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만듭니다. 어차피 20년 동안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야.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 가장 어려운 점 뭐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커버할까 해서 만들고 있는 게 그림공법이니까 이거는 책자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바이블은 뭐다? 이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보충자료지 이게 주구는 아닙니다. 저건 보충자료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맨 앞에 첫 장 넘겨보면 여기 인쇄소에서 깔끔하게 참 잘해주셨어. 넘어가 보면 머릿말 해가지고 거기 진인사 대천명부터 나옵니다. 맨 앞에, 그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해가지고 거기 쭉 제가 또 넋두리를 하나 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부동산공법의 기초를 하고 나가죠. 자, 지금부터 그 기초일인에 관한 핵심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뭐하죠? 빠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뭐하죠?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은 수없이 집어넣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같은 거죠. 그렇다고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아니야. 어딘가가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그 나무를, 꿈나무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지 사라지는 거 아니다. 따라서 공부하면서 자꾸 나는 애워도 까먹어요 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10대 때 그 머리 아니거든요. 그건 인정하죠? 예, 10대 때 머리 아니거든요. 어차피 머리 다 굳어버린 머리인 줄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딘가는 꼬박꼬박하게 차여있고 언젠가는 그게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로서 커가지고 합격의 길로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까먹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어제 그저께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또 까먹어, 또 까먹고. 그래도 뭐 하면 되죠? 자꾸 들여다보면 돼.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내게 된다라는 마음 제사로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저에 대한 이력은 쫙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기초이론 처음으로 들어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예, 첫 번째 나오는 핵심이죠. 부동산 공법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란 누가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이런 토지라든지 건축물 같은 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요 행정청들이 니들 맘대로 하지마라고 뭐한다?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한다? 규제하는 내용을 뭐라 부르죠? 부동산 공법이랍니다. 따라서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마. 위반하면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 맨 뒤에 보면 반드시 처벌 규정이 있어요. 뭐뭐를 위반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뭐에 벌금형에 처한다. 얼마에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이런 걸 두고 있는 걸 다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몇 개나 존재할까? 우리나라 법률은 총 1,50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10% 약 150개 정도가 바로 뭐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공법이란 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0개를 다시 한번 볼까? 못하죠.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중에 몇 개만 보자? 부동산법 시험법률에서는 딱 6개만 보자. 첫 번째, 국토의 및 융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그리고 총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죠? 국토의 및 융에 관한 법률. 총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12개 중에 몇 개는 맞아야 돼? 9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저거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요, 손 못 대는 문제야. 어쩔 수 없어.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9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6문제 나는데 그 중에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4문제 정도는 맞춰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나는데 잘하면 반타작만 하자.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법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타작 정도만 하자.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자, 여기에 건축법은 7문제 중에 5개 정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희망상이야. 4개 내지 5개 정도는 맞았으면 좋겠다. 주택법은 7문제 중에 5개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마지막 농지법 2문제 중에 1문제만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너무 벅차다. 경우에 따라서 농지법은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38문제 났다고 생각하면 되지. 꼭 40문제 났다고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나중에 시간에 정 쫓기면 안 되겠다. 빼버리십시오.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빼고 공부해도 됩니다. 2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2차만 하면서 이거 탈 시간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돼. 작년에 1차 붙을 때 어떻게 공부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농지법도 공부해야 돼. 다만 앞부분만 시험 문제 나는 중점적으로 나눈 데만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반드시 맞출 수 있고 잘하면 2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조금 시간적 투자를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 문제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부동산 군법에서 첫 번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뭘 봐야 되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죠? 법에 관한 과목이거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원래 5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차가 다시 3과목으로 시험은 보지만은 실제로는 4개로 나눠져. 세법하고 공시법이라고 했죠? 이게 합쳐가지고선 그게 40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16문제 나죠? 그다음에 공시법이 24문제. 합쳐서 40문제. 나머지들은 다 단독적으로 40문제인데 그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보통 공부할 때 4과목으로 공부하고 1차로 공부하는 걸 2과목으로 공부해서 통상 6개로 공부하지만 실질적 시험은 1차 2개 과목 40문제 40문제 2차 세수로 나눠서 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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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마지막 40문제는 세법 16문제 공시법 24문제로 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 1차에 들어있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그 개론 과목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뭡니까? 법이에요. 그죠? 민법도 법이죠? 중개사법도 법이죠? 공법도 법이죠? 세법도 법이죠? 공시법도 법이잖아. 전부 다 법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전번에 기초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다 설명했으니까. 자, 법은 크게 보면 뭐로 나눠지죠? 성문법과 불문법 둘로 나눠집니다. 문서화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문법. 그럼 문서화되어 있는 법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뭐라 부른다? 헌법. 헌법보다 높은 법은 없어요. 최상위법, 헌법. 그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때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되는데 그 법률 속에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거는 법률에다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한테 위임을 해서 야, 요 세부적인 건 대통령 네가 만들어. 우리 국회에서 만들지 않겠대.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지들이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건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위임해서 대통령,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 속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 이러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다? 뭘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더라. 그럼 우리 법률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법률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률 조문만 몇 개 조문이 되냐? 14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134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이 시행규칙은 37개 조문으로 이렇게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본다? 법률만 144개 되는 그 조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으로 법률 시험 문제 그것만 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난다? 시행령 134개 조문, 시행규칙 37개 조문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말은 법률을 시험 본다 그랬지만 사실은 법률하고 명령을 합친 이게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있는다? 법령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거 시험범위고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죠?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안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개발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시험 문제는 5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5개 지문 중에 어떤 건 법률에 있는 요 144개 조항에 있는 내용을 한 개 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밑에 두 번째 거는 시행령에 들어있는 요 134개 지문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시행령 있는 걸 그걸 두 번째 지문에 내고 세 번째 건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걸 5개 지문 중에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법률 거, 시행령 거, 시행규칙에 있는 게 다 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알아서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려고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시험 문제 난다는 거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조례는 뭐죠? 조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게 정답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야.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 뭐라 부른다? 조례.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 강서구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거든. 그럼 강서구에서 만든 조례 그것도 법을 뭐라 부른다? 그것도 조례라고 한단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옆에 옮겨가면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한다는다? 못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그랬죠? 로마법을 따라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조례란다. 서울 가면 서울법을 따라라. 인천 가면 인천법을 따라라. 경기도 가면 경기도법을 따라라. 이 얘기고 강서구 가면 강서구법을 따라야 됩니다. 종로구법을 강서구에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그래서 조례는 크게 보면 시도에서 만드는 걸 시도조례, 그 밑에 있는 시군구에서 만드는 걸 시군구 조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는 시할 때 요 시가 서울특별시가 들어있거든.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건 서울특별시 조례.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에서 만든 건 강서구 조례라고 한단다. 이런 식으로 조례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하위 지방자치단체 나눠가지고 각각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불문법은 민법에서나 조금 나올까? 관수법 같은 거 민법에서나 조금 나올까? 공법에서는 불문법은 다룬 역사도 없고 시험 문제 날 리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넘어가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기초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행정조직의장 체계도 핵심 정리.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나오죠? 다음 페이지. 여기 페이지 안 들어있다. 그냥 다음 페이지야. 3번. 행정조직의장 체계도 하고 3하고 나오죠?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진도 나가면서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걸 도대체 누가 한다는 건지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그 행정조직 중에 누군지를 이해 못하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법을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행정조직의장 체계도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행정조직의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밑에 누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요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이건 빼버려. 사실은 여기부터요. 행정기관의 장을 어떻게 나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구분하자.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걸 국가라 부르고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정청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그걸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 부르고 지방행정기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건 아니야. 저 지방행정을 전문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원일 때 공부했는데 둘로 나누긴 나눠요. 서로 약간 달라 영역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동일한 거로 봐도 크게 지장 없어요. 같은 거로 봅니다. 다만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잖아. 여기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치단체 무슨 뜻이죠?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스스로 자자 다스릴 지자야.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라는 뜻이거든. 어떤 게 스스로 다스리죠? 우리를 다스릴 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자치단체예요. 나를 다스릴 자를 우리 손으로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선된 자가 우리를 다스려라. 이걸 뭐라 부른다? 자치단체.
그럼 대한민국 전체도 하나의 자치단체야. 왜? 우리를 다스릴 누구를 뽑았어? 대통령 뽑았잖아. 그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죠? 근데 그건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만 따지거든. 그건 국가자치단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국가자치단체라는 개념은 아예 안 쓰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만 따자. 그럼 누가 있죠? 서울특별시장 누가 뽑았어? 서울특별 시민들이 선거에서 뽑았죠? 자, 이번에 또 선거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손으로 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을 뽑아서 그자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도 뭐가 된다? 서울특별시도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강서구청장 누가 뽑았습니까? 강서구 주민들,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도 뭐가 된다? 그 구청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요때 요거 위에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을 한마디로 누구라 부른다? 장관들을 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들. 근데 여기는 국토교토부 장관 한 명만 뽑아놨지만 국장만 있습니까? 장관이 아니죠.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있죠? 장관들만 해도 총 19명 정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데, 장관급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그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누가 떠올려야 돼? 장관들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은 또 둘로 나눴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누자. 이때 광역이라는 건 조금 영역을 넓혀가지고 크게 다스린다 이거야. 이게 광역자치단체장.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광역자치단체 속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또 만들어놨죠.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다시 강서구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그 속에 들어있는 강서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표현하던 뜻이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구 있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 5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 이때 시도지사 속에 몇 명이 들어있다? 5명만 들어있어요. 누구 밑에 있는 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도 있잖아. 그죠? 저기 경기도 수원시장. 그 수원시장도 여기 시도사 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수원시장은 어디 들어갈까?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요 시장에 들어가죠.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할 때 시장 속에는 누구는 안 들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사 할 때 이 시장 개념하고 시장, 군수, 구청할 때 이 시장 개념은 서로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는 시도의사 할 때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속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이때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하고 특별자치도사 두 사람을 말한다. 그때 세종시장 있죠?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특별자치시장. 제주도 도지사를 뭐라 부른다? 그 사람을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만 특별자를 붙였을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치자를 붙였습니다. 너에게 고유 권한을 별도로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권한을 더 주겠대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원래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은 아직 없어요. 50만 명 이상 돼야 구청장을 두는데 지금 32만 명밖에 안 되거든. 아직은 구청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특성은 원래 구청장이 해야 될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있는데 그걸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다 보니까 누가 행사할 수밖에 없어? 예,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 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특성은 세종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같이 행사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동일하게 누구를 한다 그랬죠? 제주 특별자치도사, 제주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별자치도사가 제주도 도지사인데 이 사람은 밑에 시장이 있긴 있다 그랬죠? 무슨 시장 있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잖아. 그 사람들은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요 시장은. 따라서 시장인 요거 원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 즉 저 수원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거든. 그 권한이 제주시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장들이 갖고 있는 이 고유 권한을, 요 시장들이 갖는 고유 권한을 누가 뺏어갔다? 제주도 도지사가 지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성은 제주도 도지사가 도지사로서의 권한인 광역자치단체장 권한도 행사하면서 시장들이 갖고 있던 고유 권한도 지가 뺏어가지고 지가 행사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도 지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같이 행사한다. 누구랑 동일해? 세종
특별자치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숫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원래는 누구에 속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누구 권한도 행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지들이 다 가져가서 행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특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누구 있을까? 서울특별시에는 구청장 25명이 존재합니다. 구청장 있죠? 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존재해. 광역시에는. 근데 누구도 있다? 여기 군수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어디 가볼까요? 인천광역시 가보면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 그다음에 남동구 구청장 또는 중구구청장, 여기 구청장들이 쭉 있어요. 동시에 누구도 있다 그랬죠? 여기 강화군수하고 옹진군수 있다 그랬죠? 강화군수, 옹진군수, 이것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 두 사람의 군수도 어디에 속해 있다? 광역시장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괄호를 칠 이유는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은 반드시 있지만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다 그랬죠. 대전광역시 가보면 구청장들만 있어요. 군수는 없어.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는 뜻이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아직은 못 두고 있다 그랬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구청장의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장 자기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존재하죠? 시장하고 군수로 나눠집니다. 그죠? 경기도 아까 수원시장, 경기도 과천시장, 경기도 연천군수, 경기도 가평군수, 이런 식으로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다? 시장하고 군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누구 밑에 있는 시장이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말하는 거 아니야. 도지사 밑에 있는 이 시장이 누구로 갈라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대도시장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입니다. 바로 좀 전에 말한 수원시장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새로 특례시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왜 시달데없이 만들는지 모르겠어. 만들어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애울 게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싫다. 예, 만들지 말았어야 돼. 근데 특례시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무슨 의미로 만드는지 난 모르겠어. 괜히 시잘데없이 자꾸 만들어내. 국민들 세금만 늘어나는데. 그리고 많아져봤자요. 계층 구조만 많아지니까 결국 국민들 세금만 늘어나는 거야.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면 현재 4군데야. 그거를 특례시라고 이번에 새로 명칭 붙였는데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필요 없고 일단 인구가 얼마?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뭐라 부른다? 대도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한 수원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니까 대도시장에 속하죠. 반면에 과천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과천시는 인구 27만 명, 지금 한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속한다. 그래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아니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쪼개자. 왜 나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굳이 이걸 여기서 법에서 구분한 이유는 이 대도시장은 원래는 시장하고 군수들 있죠? 얘들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요.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로 보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뭐 한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스러워? 안 걱정스러워? 걱정스럽죠? 우리 딸이 뭐 한대? 한편으로는 아이고 얘도 많이 컸네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죠? 얘가 일하다 또 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괜히 걱정이 되잖아 엄마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걔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까? 엄마가 간섭을 합니까? 엄마가 간섭하잖아. 뭘 하려고 하면 갖고 와봐. 한번 내가 볼게. 봐줄게. 그러잖아. 그 봐줄게가 뭐죠? 승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래 시장하고 군수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얘들은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로 보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도지사한테 뭐 받아라? 승인받아라라는 게 법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승인받아라. 그런데 누구는 승인 안 받아도 돼? 대도시장. 얘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보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제 머리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죠? 턱에도 수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나이를 보니까 이놈이 거리던 게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그죠? 어른 다 돼가네? 대견스럽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고 대도시장은 큰 애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도의사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게 대부분이고
대도시시장은 별도로 승인받지 않는 게 원칙이더라. 근데 우리 부동산공법 저 뒤에 가보면 대도시장도 도시한테 승인받아라는 데가 또 나오긴 나와. 근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그거는 맨 나중에 가서 별도로 정리하면 되지. 주택법에서 나와요. 아직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장 밑에도 누가 있죠? 구청장들 있어요. 그죠? 저기 수원시 영통구청장, 거기 팔달구청장, 거기도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로 봅니다. 왜 그럴까? 얘들은 고유권한이 갖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은 자기 나름대로 자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요 있는 구청장은 고유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또 농지법에 가보면 일부 이 구청장도 권한을 일부 주긴 줘.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줍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 요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는 명칭은 똑같이 구청장이지만 현실적인 그 권한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으로서 고유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고유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장 묶어서 이거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다 묶어서 뭐라 부르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누굴 말한다? 자치구 구청장만 말한다. 여기 왜 자치구란 말을 썼죠? 자치구란 말을 쓴 이유는 구청장들 누가 뽑았어? 여러분들이 뽑았잖아. 그게 자치단체라고 했잖아. 여기 자치란 뜻이 이거야.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구청장, 그걸 뭐라 부른다? 자치구청장. 그러면 영통구청장, 수원 영통구청장도 영통구 주민들이 뽑았을까? 아니야. 수원시장이 지가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민들의 손에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죠?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건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관할구역이야. 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광역시가 하나의 관할구역, 여기 도도 하나의 관할구역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은요, 이 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몇 가지만 말한다? 6군데만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 법적으로. 그럼 6개가 뭐 있을까? 바로 빨갛게 표시한 것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6면만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표현한단다. 그러면 이 6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읽어야 앞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나옵니다. 공법에서 관할구역의 장 뭐라 부른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once more. 한 번 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르고 이 관할구역의 장 6명에 대한 앞으로 수없이 나온다. 즉 이러이러한 권한은 관할구역의 장에 행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관할구역의 장이 누구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아니라는 뜻이야. 인천에서는 역시 광역시장, 구청장이나 군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장, 둘 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연천군, 가평군에서는 군수, 이 사람들을 각각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심할 거, 이때 여기 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누가 있어 또? 광역시장 밑에도 아까 강화군수 웅지군이 있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관할구역의 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것. 그럼 누가 관할구역의 장이야? 인천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장이지 인천광역시 속에 들어있는 강화군 웅지군은 관할구역의 장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는 것. 요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관할구역의 장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괄호열고 광역시의 군수는 뭐 한단다? 제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걸 한마디로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고 한단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사실은 뭘 하고 싶냐? 여러분들에게 A4지 한 장씩 백지 주고 그려보시오라고 해서 3번 받고 싶어. 나중에 수업 진도 나가다가 이거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수없이 물어볼 거야. 근데 그때보다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온다. 수업 중단하고 사무실에 가서
A4 용지 좀 몇십 장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장 다 주고 그거 그려내라고 즉석에서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볼지 몰라. 반드시 이 표는 암기하고 있어야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제 넘어가자. 뭐가 나오죠? 우리 책에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행정조직의 장 책에도 옆 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구분이라는 게 나올 거야. 여기는 안 그려놨는데 수도권 나와요? 뭐로 나눠져 수도권이? 가운데 거 과밀억제권요, 위하고 아래 성장관리권요, 우측에 자연부족권요. 그래서 수도권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3개 권역이라고 하셔. 4개 권역이라고 하지 말고 크게 그냥 3개 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진다. 아셨죠? 가운데 과밀억제권역, 위하고 아래 성장관리권역, 우측 자연보전권역. 이것도 우리 진도 나가다 보면 몇 번 나오거든요. 이 용어들이 몇 번 나오니까 이걸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 해가지고 거기 행정강제부터 내용들 쫙 나오죠. 다음 페이지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아셨죠?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시험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별로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이거부터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놀면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다. 예, 놀지 마시라고 했어. 오늘이 3일절이죠? 예, 노는 날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로 오셨습니까? 예,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예,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죠? 3일절인데도 불구하고 첫 수업 들으러 오셨습니다. 자, 이 자세 언제까지 변치 말자? 시험 보는 날까지. 아셨죠?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쭉 그 마음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큰 흐름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용어정의. 여기 원래 법률에는 21가지 용어가 있어요. 아마 가장 용어정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야. 이것만큼 많은 용어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국토법이 용어에 관한 게 가장 많은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매년 영순위에 올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용어정의와 관련된 게 꼭 나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된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크게 본론 내용 보면요. 첫째, 국토에다가 뭐부터 한답니까?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자. 원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가진다나 기른 데다가 더 길어지니까 그냥 잘라버렸어. 뭐라고?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잘랐을 뿐이야. 어쨌든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할 것,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한다? 행정계획부터 먼저 수립합니다. 행정계획. 두 번째는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자?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하자. 근데 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니들 멋대로 하지 말고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공법이에요. 자, 개발행위인데 건축물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니들 맘대로 하지 말래. 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고 니들 맘대로 개발했다? 무허가 개발행위로서 뭐 하겠다? 처벌해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허가받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도로 만들고 공원주상하고 학교 짓는 도로 만들고 공원주상하고 학교인 지방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필요하다 보면 뭐 해야 돼? 조사 측량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땅에 그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타인의 토지 출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입하라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것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어? 속임수나 그 허가권자를 속여서 받았어. 인허가권자를 속여서 권한을 받았어.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권한 준 걸 그대로 줄까 뺐을까?
뺏어버려요. 그 취소시켜버립니다. 돈 안 준 거 취소시켜. 그때 취소할 때 그냥 취소할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예,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너는 왜 고지랄했니? 그래서 나를 속여서 그지랄했니? 내가 너한테 줬던 권한을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너도 입 있으면 한번 변명 좀 내봐. 내가 들어보고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좀 봐줄게. 그러나 그런 정당성이 없다면 취소시킬 거야. 취소시키기 전에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 무슨 절차? 청문 절차라는 게 있더라. 작년도 시험 문제 하나 났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날 겁니다. 작년에 났으니까 당분간 안 날 거야.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뭐다? 국토위계 및 의원들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그중에 계획에는 크게 무슨 계획을 다룬다? 여기서는 세 가지 계획을 다룰 겁니다.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요 세 가지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하나씩 쭉 세부적인 걸 정리한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받는 건 허가권자는 누가 허가 내주지? 어떤 것들이 허가받아야 되지? 허가받으러 갈 때 기준에 맞으면 허가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이거든. 허가 기준에 무엇이 있지? 허가 내주는 절차, 허가 신청서부터 들어가서 어떤 절차가 거쳐서 허가를 받지?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안 돼요.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어요.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허가에 제한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리고 허가받고 공사 다 끝났다.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받아야 되죠?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 그런 개발행위가 다 끝나더라. 근데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은 좀 이따 나오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기반시설이라는 개념 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저는 강의할 때 세 가지만 써먹어. 도로, 공원, 학교. 세 가지만 쓸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수십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아. 크게는 7가지로 구분하고 7가지 수의 기반시설 들어가는 게 한 50개 이상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건축물 건축이라는 개발행위를 한다고 가정해봐. 여기다 건물을 짓는답니다. 그럼 건물 짓려면 그 건물 짓는 데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도로부터 있어야 되죠. 도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도 기반시설이죠.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파트 지었으면 옆에 애들이 다녀야 되는 뭐도 있어야 돼? 아, 애들이 다니는 게 공원이야? 애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까 도로, 공원, 학교 했더니 공원이 먼저 나왔구나. 아,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 미안이야. 아이씨, 순서를 바꿨다. 그래. 그래. 잠깐 가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뭐부터 있어야 돼? 공원이 있어야 되고 애들이 다니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학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만들어야 돼요. 학교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그렇게 필요한데 설치가 먼저 있더라? 곤란한 지역이 있대요. 왜 곤란할까? 주변에 이미 개발들이 다 이렇게 됐어. 봐봐, 여기 건축물들 다 들어찼잖아, 여기. 그죠? 어디가 비어있어?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앉게 만들어놨죠? 여기는 지금 건물이 안 차 있잖아. 여기를 지금 개발하지. 근데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지찹니다. 문제는 아파트 3,000세대 질렸더니 옆에 있는 도로가 넓어 보인다, 좁아 보인다? 좁아요. 그럼 3,000세대 지면 차량도 3,000대가 늘어날 텐데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심각한 이거 이제 교통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도로부터 넓혀야 되죠. 근데 넓히려고 봤더니 어디를 넓혀야 돼? 이쪽을 넓혀야 되죠? 그죠? 본인도 끄떡거렸어. 예, 그러면 도로까지 내려면 이 땅 무슨 대상이야, 이제? 수용 대상이잖아. 그 수용당할까 각오했다고 금방 얘기했어. 그 뜻이야. 결국 도로를 여기까지 넓히게 되면 이 땅은 뭐 해야 된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축물들이 이미 들어찬 땅입니까? 그냥 저 산입니까? 건물이 들어차 있잖아. 이게 몇 층짜리야? 20층짜리. 그 뒤에 건 몇 층짜리? 30층짜리. 뒤에 건 50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질비한데 이걸 부시고 짓는다?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도로변에 건물들 높잖아요. 도로 저 앞에 있는 도로 좁다고 넓힌다고 이걸 부시려면 이 보상비만 해도 얼마가 나올까? 26조 7천억. 이거 돈을 낼랬더니 26조 7천억.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결론이야. 자,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도로도 넓혀야 돼요. 학교도 애들 이사 오면 다녀야 될 학교가 지금 학급이 애들이 지금도 포화 상태야. 콩나물인데 지금부터 또 더 지을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도로 만들고 학교 지으면 되잖아.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반시 설치가 가능하더라 곤란하더라?
곤란하더라.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아파트 3,000세대 지켜야 하는 걸 내버려 둬야 될까? 작게 지켜야 될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것만큼 대신 너희들 짓는 걸 크게 짓지 말아라. 3,000세대 안 돼요. 몇 세대 먼저? 1,500세대 먼저 라고 이렇게 규제하는 거.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일까? 저쪽. 여기는 지금 개발된 지역이죠? 저 끝에는 개발돼서 안 돼 있어. 저 끝자석에는 지금 한 번도 안 기재했네? 저 끝에는? 그러면 저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죠? 근데 지금부터 공부할 분들이 더 들어오시게 되면 개발해야 되잖아. 저기 들어가면. 그럼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돼. 문제는 도로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개발이 안 했었으니까 도로 만들 이유도 없었잖아. 공원 조성할 이유 없었잖아. 학교 질 일 없었잖아. 근데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다?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주셔야 돼요. 학교도 주셔야 되죠. 개발에 따른 뭐가 필요해졌어? 기반시 설치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는 기반시설은요, 설치 의무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자기들이 부담해야 돼. 그런데 모두 다 자기들이 부담할까? 아니래. 일부 개발하는 자들에게 부담시키겠대. 왜?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기반시 설치가 필요했으니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예, 개발하는 너희들도 돈 내라 얘기입니다. 이런 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다. 요 두 가지 구역에 관한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 1월 달에 뭐가 신설되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하나 더 새로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이 개발행위 속에 일부 있었어요. 요 속에 허가기준 속에 개발행위 속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새로 확대 개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러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나 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하나 더 신설했다는 거. 그래서 그건 우리 교재에 보면 맨 끝에다 그 추가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새로 이런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작년에도 이 관련된 시험 문제가 성장관리방안으로 시험 문제 났었거든. 근데 성장관리방안으로 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그게 따로 별도의 장으로 새로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내용. 종전에 강의 안 했던 거야. 신설된 내용으로서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눠진단다. 아셨죠?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단다? 국토위계 및 유경하는 전체적인 체계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뭘 살펴보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용어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가 하나씩 쫙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기대하자. 네,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